2013년 1월 해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수천 송이의 국화꽃 향기보다 더 진하게 진동하던 건 검은 양복을 입은 수백 명의 사내들이 뿜어내는 비릿한 땀 냄새와 숨겨진 살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병력이 장례식장을 2중 3중으로 에워쌌고 뉴스 헬기가 상공을 맴돌았죠. 마치 국가 원수가 서거하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전선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 속에 누운 사람은 단 한 명. 평생을 어둠 속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밤의 역사를 자신의 핏물로 다시 썼던 남자. 1970년대 전라도 광주의 흙바닥에서 올라와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전부 검게 칠해버렸던 그 이름, 김태촌입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시골 깡촌의 주먹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밤의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 지독하고도 매혹적인 연대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분의 이름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시계를 돌려봅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1970년대 중반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그 시절 광주는 거칠었습니다. 개발의 붐이 일기 시작했지만 뒷골목은 여전히 배고픈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이었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보다 형님들의 기침 소리가 더 무겁게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바닥에서 유독 눈빛이 다른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키가 아주 큰 것도 근육이 터질 듯한 거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마주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저놈 눈가를 봐라. 저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살모사 눈이다. 김태촌.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신사협정이니 낭만주먹이니 하는 건 배부른 자들의 헛소리라는 것을요. 당시만 해도 건달들의 싸움이란 게 그랬습니다. 서로 옷깃을 잡고 뒹굴거나 기껏해야 강목이나 들고 설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김태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상대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진짜 승리다. 그는 자신의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조폭계보의 가장 굵은 줄기가 될 서방파의 태동이었습니다. 김태촌은 식구들에게 단순한 싸움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구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회칼, 공사판에서 쓰는 쇠파이프. 남들이 맨주먹으로 폼을 잡을 때 서방파 아이들은 품속에 차가운 쇠붙이를 숨기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연장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요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라고 해두죠. 광주의 기존 세력들은 당황했습니다. 건달이 가오가 있지 어떻게 연장을 쓰냐 며 비웃던 형님들은 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 서방파 아이들을 마주치고는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김태촌의 방식은 간결하고 잔혹했습니다. 경고는 딱 한 번. 말을 듣지 않으면 그날 밤 바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작업 방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기계적이었습니다. 대낮의 길거리든 사람이 붐비는 다방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물이 정해지면 번개처럼 나타나 회를 치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아스팔트 바닥을 붉게 물들였고, 목격자들은 공포에 질려 경찰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김태촌이 떴다. 이 말 한마디면 광주 충정로의 모든 가게들이 셔터를 내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포를 경영하는 CEO였습니다. 상인들은 알아서 그에게 세금을 바쳤고 지역 유지들은
그를 형님으로 모시며 굽신거렸습니다. 광주는 좁았습니다. 그의 야망을 담기에는 이 도시의 그릇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1976년 김태초는 광주의 맹주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돈과 권력, 그리고 밤의 향락이 넘쳐흐르는 곳,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은 이미 쟁쟁한 선배들이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충무로, 명동, 영등포, 구역마다 주인 없는 땅이 없었죠.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들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초는 웃었습니다. 서울놈들, 주먹만 믿고 설치지?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자. 그는 자신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상경길에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늑대 무리가 양떼가 노니는 목장으로 침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 옷가지 대신 신문지에 틀들 말린 생선 손질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내린 김태촌의 눈에 비친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고급 세단이 즐비한 거리. 그 화려함 뒤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거대한 이권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가 아니라 달콤한 돈 냄새와 피 냄새를요. 그는 서울의 한 구석에 조용히 짐을 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터에 처음 발을 들인 맹수처럼 낮게 엎드려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누가 이 구역의 대장인지, 누구를 먼저 담가야 효과적일지 계산기는 이미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이 낯선 사내들의 눈빛을 보고 서울의 토박이 건달들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쓰면 촌놈들이 뭘 하겠냐 무시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촌놈들이 가져온 것이 단순한 촌스러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폭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피의 태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태촌의 서울 입성. 그것은 평화롭던 서울 밤거리에 늑대가 풀려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곧 서울의 유흥가에서는 매일 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김태촌이 서 있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서울 바닥에 자신의 명함을 내민 사건, 그리고 서울의 기존 강자들을 어떻게 요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주먹이 아닌 도구로, 대화가 아닌 습격으로 서울을 접수해 나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느와르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김태촌이 서울의 거대 조직들과 맞붙어 어떻게 그들을 무릎 꿇리고 밤의 황제로 등극했는지, 그 잔혹한 서울 정벌기가 제2부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이 남자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김태촌의 상경. 그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굶주린 식인상어 한 마리를 풀어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서울. 겉으로는 고도성장의 화려한 불빛이 번쩍했지만 그 이면인 명동과 충무로, 영등포의 뒷골목은 이미 주인 있는 텃밭이었습니다. 신상사파를 위시한 원로주먹들이 여전히 무게를 잡고 있었고, 그 밑으로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오비파 같은 신흥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이 팽팽한 긴장의 균형 속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시커먼 사내들이 불쑥 끼어든 겁니다. 세련된 서울 깍쟁이 건달들이 보기에 그들은 그저 촌스러웠습니다. 양복핏도 엉성하고 구두에는 흙탕물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기존 조직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저희 촌놈들 봐라.
김치는 내가 대분한다. 가서 교육 좀 시켜줘라. 하지만 그 교육은 시도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교육을 하러 간 놈들이 오히려 졸업을 당해버렸으니까요. 김태촌의 서방파는 서울 놈들이 알던 상식 밖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보통 나와바리 싸움이라 하면 대표끼리 만나 단판을 짓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맞짱을 뜨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촌에게 관례란 개나 줘버릴 껍데기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삼빵 필승, 후한 제거. 김태촌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밤 8시가 넘어가면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유흥가, 나이트클럽, 룸살롱, 기존 조직들이 관리하던 금싸라기 업소들의 서방파 식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문 잠궈. 셔터가 내려가고 음악 소리가 꺼지면 그 안은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서방파 아이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품 안에서 꺼낸 사시미 칼과 쇠파이프가 춤을 췄습니다. 서울 건달들이 야, 너네 어디 식구야? 라고 소리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자비하게 썰고 찌르고 부셨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축에 가까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어다니는 서울 건달들을 내려다보며 김태초는 나지막이 묻곤 했습니다. 너그 사장 오라고 해라. 아따, 서울물이 좋긴 좋구마잉.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명동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이틀 밤 자고 나면 강남의 유흥가가 사방파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김태초는 속도전의 귀재였습니다. 소문이 퍼지기도 전에 상대를 짓밟아버려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전략. 상대방이 반격을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압도적인 폭력. 그의 악명은 순식간에 서울 바닥을 휩쓸었습니다. 김태촌이랑 눈 마주치지 마라. 재수 없으면 그날로 제사상 받는다.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상인들은 알아서 돈봉투를 준비해 그를 기다렸고 경찰들조차 그가 뜬 구역은 순찰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넓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는 김태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김태촌과 동향 출신이자 평생의 라이벌이들 또 다른 괴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양은과 그의 조직 양은이파였습니다. 조양은, 그는 김태촌과는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김태촌이 무식하고 묵직한 불도저라면 조양은은 날카롭고 예리한 면도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본능적으로 의식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듯 서울 하늘 아래 두 명의 오야붕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광주에서부터 악연으로 얽힌 이동재의 오비파까지 가세하며 서울의 밤은 바야흐로 삼국지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서방파, 김태촌, 양은이파, 조양은, 오비파, 이동재. 이 세 조직이 서울의 이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은 그야말로 피를 부르는 데스매치였습니다. 김태촌은 이 복잡한 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잔인해져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업소를 뺏는 것을 넘어 채권 회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악질 채무자들을 잡아다가 산으로 끌고 가서 땅을 파괴시키거나 겨울바다에 목욕을 시켜주는 등 그의 수금 방식은 악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 돈이 모이자 김태촌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이었죠. 그는 뺏은 돈으로 건설사를 차리고 연예기획사에 손을 뻗었습니다. 깡패가 아닌 사업가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낮에는 번듯한 회장님 소리를 듣고 밤에는 피 묻은 칼을 닦는 이중생활. 하지만 그의 야망이 커질수록 적들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김태촌의 사방파가 급격히 세를 불리자 위기감을 느낀 기존의 서울 토박이 조직들과 조양은의 양은이파가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밤 사방파의 중간 간부 하나가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김태촌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다. 그는 병원 영안실에서 싸늘하게 식은 동생의 얼굴을 덮어주며 나지막이 내깔이었습니다. 감히 내 식구를 건드려?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서 한강 물고기 밥으로 먼저 주마. 김태촌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잘한 영역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보기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서울 바닥의 모든 건달들이 오줌을 지를 만큼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사건을 터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아무도 감히 사방파에게 이빨을 드러내지 못할 테니까요. 그가 타겟으로 삼은 곳은 바로 서울의 한복판, 명동의 뉴서울 호텔이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경쟁 조직의 간부들이 자주 모이는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김태촌은 자신의 최정예 칼잡이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가서 숨 쉬는 건 다 썰어버려라. 대한민국 조폭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잔혹했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뉴서울 호텔 습격 사건. 그 피해 서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붉은 피로 도배해버린 그날의 참극, 그리고 그 사건이 김태촌을 어떻게 진정한 보스의 자리에 올려놓았는지. 제3부에서 그 충격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음 편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1980년대 초반 서울 명동. 당시 명동은 단순한 쇼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이들의 거리였지만 뱅이 되면 대한민국 주먹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회합 장소이자 화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뉴서울 호텔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호텔이었지만 그곳의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은 조양은의 양은이파와 줄이 닿아 있는 경쟁 조직의 주요 자금줄이자 아지트였습니다. 김태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잔챙이 수십 명을 잡는 것보다 적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는 임팩트 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서울 바닥에 확실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나 김태촌을 거스르면 그곳이 어디든 지옥이 된다. 작전명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청소일 뿐이었습니다. D-Day가 정해졌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하늘도 오늘 밤 벌어질 핏빛 축제를 미리 알고 눈물을 흘리는 듯 했습니다. 호텔 주변으로 검은색 세단 승용차 서너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신문지로 꽁꽁 싸맨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횟집 주방에서나 볼 법한 날카로운 사시미 칼, 묵직한 쇠파이프, 그리고 손도끼. 들어가자. 행동대장의 짧은 명령과 함께 그들은 호텔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는 소리마저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호텔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살기. 진짜 사람을 해쳐본 놈들만이 뿜어내는 그 차가운 기운이 로비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호텔 내 나이트클럽. 문을 박차고 들어간 사방파 조직원들은 음악 소리를 뚫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엎드려! 고개 드는 새끼는 누나를 파버린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무대 위에서 춤추던 댄서들은 백스테이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서방파의 목표는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구석 테이블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던 경쟁 조직원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쇠 파이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머리가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여있던 사시미 칼이 번뜩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조직원들은 반항하려 했지만 기습의 충격과 압도적인 숫자에 밀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서방파 조직원들은 김태촌의 명령대로 자비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노려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뒤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바닥의 카펫이 붉은색 와인을 쏟은 것처럼 시뻘건 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섬뜩한 소리.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현장은 그야말로 도살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쟁 조직원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서방파 행동대장은 쓰러진 적의 간부 얼굴을 구둣발로 밟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김태촌 형님이 보내는 선물이다. 다음 생에는 줄 잘 서라.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쯤 그들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피냄새 진동하는 현장과 공포에 질린 목격자들 뿐. 다음 날 서울의 모든 신문 사회면 일면은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경찰은 비상이 걸렸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암흑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공포, 압도적인 공포가 조직들을 지배했습니다. 김태촌이 미쳤다. 호텔 한복판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저놈은 앞뒤 안 가리는 놈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김태촌은 명실상부한 전국구 보스로 등극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양은조차 잠시 숨을 죽여야 했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김태촌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이제 단순한 깡패 두목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동의어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평정한 그는 이제 더 높고 은밀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치였습니다. 주먹은 썩기 마련이고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권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는 자신을 정치 깡패로 진화시킵니다.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며 차마 손대지 못하는 더러운 일들, 선거 방해, 노조 파괴, 정적에 대한 테러. 김태촌은 기꺼이 그들의 해결사가 되어주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필요로 했고 그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법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맡았던 가장 추악하고도 대담했던 의뢰.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흔들었던 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의 한 호텔에서 벌어진 또 다른 참극. 바로 인천 뉴송도 호텔 사건. 정치인과 깡패가 한 침대에서 뒹굴며 만들어낸 이 괴물 같은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이라는 뒷배를 얻은 김태촌이 얼마나 더 거만하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검은 양복과 하얀 와이셔츠의 더러운 거래. 김태촌이 정치 깡패로서 저지른 만행과 그가 누렸던 무소불위의 권력. 제4부에서 그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김태촌의 전성기는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뉴서울 호텔 사건 이후 김태초는 단순한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공포라는 이름의 브랜드. 하지만 그는 영리했습니다. 주먹 하나만 믿고 설치다간 언젠가 콩밥을 먹거나 칼침을 맞고 객사할 운명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칼보다 강한 건 펜이고 펜보다 강한 건 도장이다. 권력자가 찍어주는 도장 하나면 살인자도 애국자가 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군사정권과 민주화 세력의 충돌, 급격한 경제성장 속 이권 다툼. 혼란은 기회를 만들었고 그 기회는 썩은 고기 냄새를 풍겼습니다. 정치인들은 낮에는 국회에서 점잖게 악수를 했지만 밤에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뒷골목의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김태초는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유력 정치인들과 기업 회장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하기 껄끄러운 설거지를 대신해 주는 것. 회장님, 그 노조 위원장이 자꾸 시끄럽게 굽니까? 제가 조용히 타일러 보겠습니다. 의원님, 상대 후보 유세정이 너무 시끄럽죠? 전기가 좀 나가야 조용해지겠군요. 김태초는 탁월한 해결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파업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상대 정당의 행사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대가로 김태초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아가려 해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풀어줘. 전화 한 통이면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그는 수사관 앞에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이, 김 검사. 나 건드리면 윗분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자네 옷 벗고 싶어? 이 시기 김태촌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최고급 벤츠를 타고 다녔고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덩치 큰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유명 연예인들이 그의 술자리에 불려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마치 밤의 대통령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그의 정치 깡패 커리어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인천 유성도 호텔 사장 피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권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 유력 검사가 자신의 뒤를 봐주는 스폰서였던 호텔 사장과 사이가 틀어지자 김태촌에게 은밀한 부탁을 합니다. 그 자식 너무 건방져. 선 좀 봐줘. 현직 검사가 조폭 두목에게 청부폭력을 의뢰한 것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썩어 빠진 현실이었죠. 김태초는 킬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주 평생 휠체어 신세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태초는 자신의 신복들을 인천으로 보냈습니다. 대낮의 호텔 주차장. 사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잠복해 있던 조직원들이 덮쳤습니다. 사시미 칼과 쇠파이프가 무차별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목표는 살해가 아니라 불구였습니다. 다리 힘줄을 끊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잔혹한 린치. 사장은 피범벅이이 되어 쓰러졌고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초는 여유만만했습니다. 뒤에 검사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는 잠시 잠수를 타는 신용만 했을 뿐 여전히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즐겼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조폭, 그것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김태초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정치가들이 자신을 이용하듯 자신도 그들을 이용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했습니다. 권력자들은 필요할 땐 사냥개를 부이지만 사냥이 끝나면 그 개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그의 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이는 곧 다가올 몰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지배하던 다른 두 맹수 조양은과 이동재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촌이 정치권과 놀아나는 동안 그들은 밑바닥에서 칼을 갈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터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3대 패밀리의 전면전. 지금까지의 싸움이 동네 불장난이었다면 이제부터 벌어질 싸움은 도시 전체를 태워버릴 대화재였습니다. 김태촌, 조양은, 이동재. 대한민국 조폭 역사의 3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순간. 과연 최후의 웃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김태촌이 저지른 가장 잔혹한 실수, 라이벌 조직의 드목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피 튀기는 전쟁과 배신, 그리고 잔혹한 복수. 제5부 삼국지 정점과 나락편에서 대한민국 조폭전쟁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심장을 부여잡고 기다려주십시오. 1980년대 후반 서울의 밤은 고요할 날이 없었습니다. 김태촌의 서방파,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오비파, 이 세 거대 조직이 서울이라는 좁은 링 위에서 엉켜붙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세 마리의 맹수가 고기 한 덩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형국이었죠. 이 전쟁은 영토 싸움을 넘어선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최고의 주먹이냐, 누가 밤의 황제네를 가리는 데스매치. 거리는 그들의 전장이었습니다. 강남의 유흥가 골목마다 깨진 유리조각과 핏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고 으슥한 공터에서는 매일 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갔습니다. 이동재의 오비파는 광주 출신 선배 조직으로 김태촌에게는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한때 형님으로 모시던 사이였지만 이권 앞에서는 형 동생도 없었습니다. 조양은의 양은이파는 가장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서방파의 구역을 침범하며 도발했습니다. 김태촌은 결단했습니다. 이동재, 그놈 다리를 묶어야 내가 뛴다. 그는 가장 먼저 오비파의 보스 이동재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동재는 당시 세력을 급격히 불리며 김태촌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김태촌에게 이동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시였습니다. 1988년 서울의 한 식당. 이동재가 점심을 먹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대낮, 번화가, 그리고 수행원들. 이동재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촌의 자객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외 없이 사시미 칼과 쇠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동재, 잡아라! 순식간이었습니다. 이동재의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작정하고 달려드는 칼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동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쇠에 밀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태촌의 명령은 잔혹했습니다. 죽이지는 마라. 다만 다시는 건달짓 못하게 만들어라.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자객들은 쓰러진 이동재의 아킬레스건을 노렸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발목을 파고들었고 둔탁한 망치가 무릎을 강타했습니다. 비명소리가 식당가를 울렸지만
누구도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동재는 그날 이후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휠체어 신세. 건달에게 다리를 잃는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비파는 하루아침에 와해되었습니다. 보스가 무너진 조직은 모래성처럼 흩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양은 뿐. 하지만 조양은 역시 1980년 순천 시민파 사건으로 구속되어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태초는 사실상 무주공상이 된 서울을 독식했습니다. 경쟁자는 불구자가 되었거나 감옥에 갔습니다. 그야말로 김태촌의 천하가 열린 것입니다. 그는 전국의 군소 조직들을 규합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조직들까지 김태촌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연합 조직을 결성하고 스스로 그 정점에 섰습니다. 이제 내가 법이고 내가 곧 밤이다. 김태초는 도취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치권의 비호, 막강한 자금력, 그리고 잔혹한 폭력성, 이 삼박자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린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그가 정점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발밑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커져버린 그의 존재는 이제 권력자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가 너무 커져서 늑대가 되어버린 꼴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며 치안 강국의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대낮에 칼부림이 나는 조폭들의 활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청와대에서 떨어진 한마디가 김태촌의 운명을 뒤흔듭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선언. 그것은 김태촌을 향한 조종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게 살인 면허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조폭은 보이는 대로 잡아넣어라. 저항하면 쏴도 좋다. 김태초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랑 밥 먹은 국회의원이 몇 명인 줄 알아? 하지만 이번엔 발랐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정치인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더 이상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대한민국 최악의 깡패를 잡기 위해 총구를 겨눈 것입니다. 김태초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어두운 모텔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보스에서 하수구를 기어다니는 쥐새끼 신세로 전락한 김태촌. 과연 그는 이 거대한 국가 권력의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뿌린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대통령의 선전포고와 벼랑 끝에 몰린 김태촌의 필사적인 도주. 영화보다 더 긴박했던 범죄와의 전쟁. 태풍의 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6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199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텔레비전 화면에는 비장한 표정의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떨어진 한 문장은 대한민국 밤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겠습니다.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것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조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경찰에게는 특징과 포상이 내걸렸고 검찰에는 강력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복 경찰들이 깔렸고 유흥가마다 불시 검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하며 굽신거리던 비리 경찰들이 하루아침에 곤봉을 들고 엎드려를 외치는 저승사자로 돌변했습니다. 조폭들은 당황했습니다. 뒷돈을 찔러줘도 받지 않았습니다. 돈 받으면 나도 잘린다며 손사래를 쳤으니까요. 이 거대한 태풍의 눈, 가장 꼭대기에 있는 타겟은 단연 김태촌이었습니다. 그는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김태촌은 처음엔 사태를 낙관했습니다. 쇼 좀 하다가 말겠지. 냄비 근성 어디 가겠어. 하지만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오른팔, 왼팔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조직의 자금줄이 끊겼고 은신처들이 하나둘씩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버림받았구나. 자신을 이용해 먹던 정치인들, 검사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김태촌이라는 꼬리를 자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촌은 분노했지만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는 유령처럼 서울을 떠돌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를 바꿨습니다. 모텔, 여관, 심지어는 기도원까지. 휴대전화는 쓰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만 이용했고 그마저도 1분 이상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암귀에 사로잡혔습니다. 믿었던 부하가 자신을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공포. 형님, 안전한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네 놈이 경찰 끈앞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김태초는 신복들에게조차 총구를 겨눴습니다.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 사시미 칼을 두고 잤고 작은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보스의 몰골은 처참해져 갔습니다. 눈은 휑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낡은 등산복을 입고 모자를 푹푹 눌러 쓴 채 도망다니는 꼴이라니.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집요했습니다. 검찰은 김태촌 검거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김태촌을 잡는 놈은 무조건 1계급 특짐이다. 형사들의 눈에 불을 켜게 만들었죠. 그들은 김태촌의 내연녀, 운전기사, 단골 식당 주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1990년 어느 늦은 밤, 김태촌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천하가 다 내 것 같았던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차 안에서 식은 햄버거를 씹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정치를 기웃거리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후회는 늦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김태촌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나오시죠.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형사들이 이미 아파트 단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김태촌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순순히 차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반항은 없었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그의 제왕적 삶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김태촌의 모습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악마가 잡혔다.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촌은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감옥? 거기가 내 무덤일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그곳은
내 두 번째 사무실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그는 또 다른 전설을, 아니 기가 막힌 코미디 같은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교도관을 하인처럼 부리고 감옥 안에서 조직을 원격 조종하는 기상천외한 수감 생활. 법치국가의 교도소라는 곳이 돈과 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곳으로 변할 수 있는지, 김태촌의 황제 수감 생활, 그 어이없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제7부에서 공개됩니다. 감옥문을 열고 들어간 김태촌, 그곳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들,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진짜 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나요? 김태촌이 수감된 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지하 벙커이자 제2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감옥은 죄를 뉘우치고 콩밥을 먹으며 고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김태촌에게 상식이란 통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험상궂은 문신을 한 재소자들이 복도 양옆으로 도열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교도관들조차 그를 어려워했습니다. 김태촌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바깥 세상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줄이 닿아 있는 VIP 고객이었으니까요. 교도소장은 그를 독방에 배정했습니다. 말이 독방이지 사실상 개인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바깥 세상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신문, 잡지는 기본이고 심지어 몰래 반입된 대포폰을 통해 조직을 원격 조종했습니다. 야, 강남 쪽 수금은 어떻게 됐냐? 뭐? 안 준다고? 가서 인사 좀 드려라. 교도소 담벼락은 그저 물리적인 벽일 뿐 그의 권력은 벽을 뚫고 밖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연애실은 항상 붐볐습니다. 조직의 간부들은 물론이고 연예인, 사업가,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줄을 서서 그를 아련했습니다. 그들은 두툼한 영치금 봉투를 바치며 김태촌의 눈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은 황제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는 일반 재소자들의 짬밥 대신 사식으로 들어온 고급 요리를 즐겼습니다. 빨래와 청소는 그를 추종하는 꼬붕 재소자들이 도맡아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교도소 보안과장이 김태촌의 태도가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김태촌 씨, 여기는 교도소입니다. 행동 똑바로 하세요. 보안과장의 훈계에 김태촌은 피식 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과장님, 옷 벗고 싶으세요? 아니면 퇴근길 밤길이 어두우신가? 그날 밤 보안과장은 윗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태촌 씨 심기 건드리지 마라. 피곤해진다. 결국 보안과장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권력이 조폭의 위세에 누여버린 비참한 현실이었죠. 심지어 그는 감옥 안에서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예사였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 특실에 입원해 호캉스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병실 앞에는 조직원들이 경호를 섰고 간호사들은 그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교도소인가?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김태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스템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물 대신 술을 마시고 밥 먹듯이 했던 마약성 진통제들,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 그의 강철 같던 몸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암과 심장병, 저승사자가 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얄뉘어갔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맨손으로 서도 때려잡을 것 같던 김태초는 이제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쯤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나 김태초는 이제 주먹 세계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성경책을 든 김태촌. 그는 교회 간증 집회에 다니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둠의 제왕의 회심, 김태촌, 목회자의 길을 걷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슈아냐? 하지만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청소년 선동활동을 하고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회개쇼 뒤에는 또 다른 검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와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빨이 향한 곳은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한류 스타였습니다. 나 김태천인데 너 집이 피바다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권상우 협박 사건. 거룩한 척하던 김태천의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그 사건. 과연 김태천은 왜 톱스타를 협박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어떻게 그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제8부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성경책 뒤에 숨겨진 칼날. 김태촌의 이중생활과 몰락의 시작. 다음 편은 연예계 뒷담화보다 더 자극적이고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채널 고정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출소 후 김태촌의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벗어던지고 하얀 한복을 입거나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전국을 돌며 신앙 간증을 했고 청소년들에게 주먹 쓰지 마라, 나처럼 된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명 목사에게 안수기도까지 받으며 집사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인간이 진짜 변한 건가? 아니야, 악어의 눈물일 거야. 하지만 방송에 나와 환하게 웃으며 봉사활동을 하는 그를 보며 많은 사람이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보다 라며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메소드 연기. 김태천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직접 칼을 휘두르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요. 대신 그는 자신의 악명 그 자체를 상품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는 종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뒤로는 다시 은밀하게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은 곳은 바로 화려한 연예계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한류 열풍으로 뜨거웠고 한류 스타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김태초는 그곳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았습니다. 스에 타겟이 된 사람은 당대 최고의 톱스타 배우 권상우였습니다. 일본 팬미팅 행사. 엄청난 돈이 오가는 이 판에 김태촌이 숟가락을 얹으려 했습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권상우가 약속한 팬미팅을 안 하려고 한다는 부탁, 사실상 청탁으로 받고 직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어느 날 밤 권상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나 김태촌인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권상우는 순간 얼어붙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전설적인 조폭 두목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태촌은 권상우에게 팬미팅을 강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집을 피바다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내일 당장 나와. 안 나오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간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피바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과거 그가 실제로 수많은 곳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기에 그 말은 실체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권상우는 공포에 떨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김태촌, 배우 권상우 협박 혐의로 기소.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개했다더니 순 거짓말이었네. 목사님 안수 받더니 뒤로는 톱스타 협박하고 다녔어? 배신감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개과천선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얀 한복 뒤에 숨겨진 늑대의 털가죽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죠. 김태초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나는 그저 약속을 지키라고 조언했을 뿐이다. 강요는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녹취록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강요 미수 혐의 등은 인정되어 그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태촌에게 결정타였습니다. 과거에는 무서운 보스라는 카리스마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힘없는 연예인이나 괴롭히는 양아치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설의 추락. 그것도 아주 볼품없고 추한 모습으로의 추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나 김태촌인데 라는 말은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가 되어 희화화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밤의 제왕이 이제는 술자리 안주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병은 악화되었고 잦은 수암 생활로 심신은 피폐해졌습니다. 권상우 사건 이후 그는 다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찾아오는 정치인도 기업가도 없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천장을 바라보는 김태촌.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휘둘렀던 칼날,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비명, 아니면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광.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시대를 피로 물들였던 거인의 초라하고 쓸쓸한 최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의 마지막 숨결. 2011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삐삐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은 앙상했습니다. 뼈만 남은 팔에는 수많은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밤의 대통령 김태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찰명명은 폐렴 그리고 심장병.
젊은 시절 남들이 평생 마실 술을 몇 년 만에 다 마셔버리고 하루에도 몇 갑씩 피워대던 담배가 기어이 복수를 하러 온 것입니다. 폐는 기능을 상실했고 심장은 펌프질을 힘겨워했습니다. 병실 풍경은 쓸쓸했습니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면 수백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우고 형님을 외쳤을 테지만 이제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옛 부하들조차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형님, 좀 어떠십니까?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갈 때가 됐군 이라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각자의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건설사 사장이 되어 떵떵거리고 살고 누군가는 다른 조직에 흡수되어 새로운 보스를 모시고 있었죠. 늙고 병든 김태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우산이 아니라 짐일 뿐이었습니다. 김태초는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1970년대 비 내리는 광주의 뒷골목에서 처음으로 사시미 칼을 쥐었던 그날의 전율. 1980년대 서울 명동의 호텔 로비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던 그날의 오만함. 그리고 수많은 정적을 제거하며 느꼈던 잔혹한 쾌감.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마주하는 것은 차가운 병실 천장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평생 동안 남들에게 안겨주었던 고통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그의 폐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시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밤마다 헛소리를 질러요.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의 그림자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은 혼미해졌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나약한 인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크너베크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금자탑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돈 다 탕진하고 없었습니다. 명예, 권사무 협박범이라는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사람, 곁에는 돈 받고 일하는 간병인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폭의 말로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의리를 외치며 장렬하게 죽어가지만 현실은 시궁창보다 더 비참하고 외로운 병실에서의 고독사 가까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회한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세상을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2013년 1월 5일 새벽 김태촌의 심장 박동 모니터가 일자로 펴지며 긴 신호음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조폭 역사에 가장 거대하고 어두웠던 한 페이지가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향년 64세, 너무나 허무하고 조용한 퇴장이었습니다. 죽음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추모보다는 비난과 조롱이 더 많았습니다. 잘 갔다. 지옥 가서 죗값 치러라. 그가 평생을 바쳐 얻으려 했던 것이 고작 이런 결말이었을까요? 공포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남자가 얻은 것은 세상의 경멸과 잊혀짐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조차 김태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살아남은 자들의 쇼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이용당하고
소비되는 존재였습니다. 2013년 1월 김태촌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백 개의 화환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오 회장, 오오 의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 양복을 입은 어깨들만이 깍두기 머리를 하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경찰 병력 수백 명이 장례식장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혹시 모를 조직 간의 충돌, 아니 일종의 새 과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했고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거대한 연극 같았습니다. 슬퍼서 우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옛 부하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라도 온 듯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야, 요즘 어디서 일하냐? 나 이번에 건설 쪽 하나 맡았다. 연락해라. 김태촌의 죽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행사일 뿐이었습니다. 보스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인맥을 다지는 비즈니스의 장. 김태촌은 죽어서까지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관이 운구차에 실려 나갈 때 수십 명의 조직원이 도열하여 허리를 굽혔습니다.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병원을 울렸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그의 육신이 들어가는 순간 사방파라는 거대한 이름도 밤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김태촌의 죽음과 함께 대한민국 조폭의 낭만시대라고 포장되었던 야만의 시대라는 야마드리들을 완전인 조폭은 없습니다. 그들은 양복을 입고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주식시장 조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폭력은 더 교묘해졌고 더 지능적으로 변했습니다. 피를 보는 대신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김태촌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는 폭력은 결코 권력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공포로 얻은 존경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시골 깡촌에서 올라와 대한민국을 발 아래 들여 했지만 결국 그가 정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역사 속에 가장 악명 높았던 깡패라는 오명 한 줄을 남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둠의 세계에 대한 동경, 아니면 권력의 무상함?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김태촌을 꿈꾸며 어두운 골목을 서성이는 젊은 영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김태촌의 일대기가 차가운 경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끝은 비참하다. 폭나 보이지만 실상은 지옥이다. 이것으로 범서방파 보스 김태촌의 대서사시를 마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밤거리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김태촌과 자웅을 겨루었던 영원한 라이벌 조양은의 이야기, 혹은 부산을 피로 물들였던 칠성파 이강원의 이야기.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충격적인 대한민국 주먹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다음 타겟이 될 전설의 주먹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시나리오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의 기록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